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이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추고 그다음에 집도 파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투잡 뛰시다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막 쓰러지시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아 내가 이거 올림픽 못 갈 거면 맞아.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네,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가면 나는 진짜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약한 마음이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사형 선고?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좀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28년 그 정도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했는데 원래 스케이트 신을 때 오늘 뭐 하지? 그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예 아무 생각 없이 끈을 묶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예전에는 그 기술 하나를 연마하려고 그 불타는 열정으로 들이밀었던 그 마음가짐, 그 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도전에서 계속 좌절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그만해야 하는 건가? 혼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큰 고민이네. 어렵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방송이나 연기 활동을 접고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혹은 뭐 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뭘 해야 하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또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와, 정말 용기 있으신 결정이셨구나. 한번 죽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겠다. 야, 사실 윤기 씨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건 진짜 모두의 네. 고민일 수 있는 고민입니다. 예. 사실 또 28년이나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선수 생활을 꽤 네. 오래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나이가 저희 35, 34. 34. 네. 거의 한평생 이것만 하고 살았던 거죠. 네. 대표팀만 그럼 몇 시즌 하신 10년 했어요. 대표팀은. 와, 이 센 우리나라 쇼트트랙.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죠. 진짜 대단한 네. 거네. 그럼 보통의 쇼트트랙 선수들의 이제 은퇴 시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병역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26, 7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만해야 하는 네, 중반. 네, 그쯤에 맞닥뜨려야 하는 어머, 동기분들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 살아남았어요. 밴쿠버 올림픽 같이 출전했던 이정수 선수. 네, 지금 아직 현역에 저랑 같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쟤도 하는데 하면서. 근데 표현을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젊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다른 직업으로 보자면 이제 막 무엇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막 꽃을 막 피려고 하는 나름의 이제 전성기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이제 그런 나이인데 운동선수들은 이걸 20대에 겪는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생각이 많겠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해서 이 일을 떠나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애들이 커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윤기 씨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고민인. 맞아요. 네, 저한테도 충분히 지금 고민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도 그 부분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성대 폴립 수술을 2번을 했어요. 2번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목이 계속 안 좋아서 이제 가끔씩 막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지금도 이제 폴립이 있는 상황인데 3번까지 수술하고 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 어떻게 하지? 내가 너 이렇게 일을 좋아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 근래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내가 못해서 은퇴를 하게 된 상황이 오면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누구에나 해당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은퇴를 딱 생각을 하면 윤기 씨는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거든요. 네. 윤기 씨가 아까 표현을 하신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막 적었거든요. 네. 사형 선고, 아, 네. 쓸모없는 사람, 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네.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죽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겠다. 이거는 좀 과하죠. 걱정이. 그래서 네. 좀 정말 이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윤기 씨는 어쨌든 이 은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아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언제 때부터 그러신 것 같으세요? 사실 평창올림픽 앞두고부터는 늘 가슴 안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어떻게 끌고 온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냥 운동을 잘하는 선수 말고 누군가한테 희망도 주고 때로는 용기도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시도를 해왔고 그러면 나는 이 가치도 없어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도 줄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러면 난 더 이상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까지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라는 그 2 글자가 저한테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다. 네, 않긴 하죠. 라고는 제 자신이 알아요. 알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계속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할까봐. 그렇죠. 후회할까 봐. 후회하는 그 감정이 어떻게 다가올지 아니까. 왜냐면 금메달을 놓친 처음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을 놓친 시기가 제 첫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제가 선배들이 다 쌓아온 이 명예를
이 흐름을 내가 끊었다는 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겠네요. 네,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가져와 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어요. 뭐 물론 아쉽게도 2위에 그쳤지만 너무 바라고 갈증이 있지만 이제 내가 더 에너지를 쓸 에너지가 나한테 남아 있지 않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마음의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부분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나를 성원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국민께 내가 좀 더 좋은 기량으로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스케이트를 딱 탈 때 옛날 같지 않은 거죠. 네. 마음이 뭔가 막 설레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뭔가 좀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고 네. 이게 지금 윤기 씨한테는 굉장히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설레는 마음은 조금 잊고 끌고 온 지 조금 됐어요. 이제 1년 좀 넘었고 예전에는 스케이트가 타고 싶어서 운동을 가는 마음이 엄청 컸어요. 아, 오늘은 가서 어떤 기술을 좀 써보지? 아, 오늘은 뭐 애들이랑 어떤 피드백을 하면서 스케이트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보지?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물음을 내 자신한테 많이 하곤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변화가 왔을까요? 예전에는 운동밖에 모르는 운동 바보로 살았다면 요즘은 사실 되게 다양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만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도 만나보면서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전에는 이 울타리에 있었다면 이 바깥 세상에 나오니까 이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방송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그렇죠. 선배님들도 보면서 오, 나도 이제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호기심이 이쪽으로 번지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바람이 들어갔네. 연예인병이네.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서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개중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윤기 씨한테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훈련도 하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앞으로 내가 좋은 일 할 게 많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스케이트장 안에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이걸 하던 거에 돌아오기 쉽지 않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자, 지금부터 길을 굉장히 잘 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지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이건 앞으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삶이 윤기 씨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로 가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우리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냥 빙상장에만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때 어떤 걸 느끼고 좀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어떠한 변화들이 윤기 씨 마음 안에 있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그런 관심이나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회를 잘 잡아서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냥 성적만 많이 내고 운동만 잘하고 그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알려져야 나의 그 과정들이 조금 더 빛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도 늘어날 거고. 맞아요. 그래야지만. 네. 그래서 올림픽 현장에 가서도 제가 유튜브를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현장 가서도 시합 전에도 촬영을 하고. 아 그리고 요거 노란색은 기술을 표현하는 거래요. 노란색 목걸이. (2022) 베이징 올림픽 현장에 나와 있고 오늘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 하는 날입니다. 민정아! 야! 민정! 끝까지! 그 아무래도 체육회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안 좋게 보겠죠. 집단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 이러다가 네 성적 안 좋고 안 되면 네가 한 만큼 더 손가락질 받는다. 해주셨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간. 해봐야 후배들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시야도 넓어질 거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좀 있어서 좀 하기도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게 어떻게 잘 봐주셔서 환호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특히 뭐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스케이트 선수, 쇼트트랙. 그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눈 뜨면 잘 때까지 이것만. 네. 나지 나. 네,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스케이트 선수 곽윤기 이퀄 그냥 곽윤기라는 사람. 그냥 모든 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선수로서 내가 계속 나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느냐, 이거에 과몰입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 윤기 씨가 쇼트트랙 이 스케이트 선수 시작한 게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그러면 7살? 네. 왜 하게 근데 된 거예요?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비염이 엄청 심했는데 그 당시 TV에서 비염에는 빙상 운동이 좋다. 박사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때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크고, 그리고 제가 목동 살았는데 목동에 사는 사람이라면 네, 한 10번쯤 야구장. 네. 네네. 아, 맞아. 네. 네. 아, 그러셨구나. 근데 네, 막상 해보니까 좀 좋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승부사 계절이 아예 없었어요. 그 시합이 다가오면 맨날 아프다고 이 회피하려고 늘 내가 못했던 이유를 핑계를 만들었던 유년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의 자질로서는 딱 맞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기억은 해요, 저는. 그리고 또 스케이트는 더군다나 이게 날이 네. 굉장히 그 날카로우니까 부상도 맞아. 네, 맞아요.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네. 그 어렸을 때 지금 이 보조개 있잖아요. 네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앞사람 발에 차여갖고 네, 볼이 뚫렸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네네. 볼이 뚫려서 진짜 운 좋게 위치가 딱 보조개여서 망정이지. 그걸로 시작을 해서 큰일 날 뻔했다. 골절도 2번 있었고, 더 진짜 큰 사고가 앞사람 발에 코가 차였는데 이 코 여기가 이렇게 잘려갖고 네, 코가 이렇게 옆으로 함몰됐었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필름이 끊겨갖고 기억이 뜨문뜨문 없지만, 그때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 코랑 입술이 잘려갖고 이게 쭉 늘어져서 왔대요, 잇몸이 어머머. 보이게. 그때 사실 그때가 진짜 그만둘 뻔한 시기였어요. 여기서 보니까 흉자국이 있네요. 정말 쉽지 네. 않겠다 이걸 버티는 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스케이트를 타는데 앞사람을 두고 못 하겠는 거예요. 무섭죠. 앞사람이 발을 돌리면 또 맞아서 그럴까 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계속 맞닥뜨리면서 피하지 않고. 네, 피하는 건 와. 멋없다. 와. 계속 부딪히면서 깼어요. 이 정도 위기는 살면서 한 번쯤 또 올 거야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못 이겨내면 아마 또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럼 난 또 이거를 피해야 돼? 그럼 내가 앞으로 피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지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피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알겠어요. 내가 윤기 씨가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네. 곽윤기 씨는 어떤 면이 있냐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성격이라든가 가치관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얼마나 큰 위기가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극복해냈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거기서 용기도 얻었으면 좋겠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좀 더 희망을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힘든 걸 같이 나누고 이겨나가 봐요. 이 마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완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관종이 아니라 대중들의 어떠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누는 게 이 사람 윤기라는 사람한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시상대에 올라갈 때 이게 까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까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메달을 따고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고 너튜브를 시작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네. 그들에게 꼭 스케이트만이 아니라 네. 요거를 너튜브를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아, You have to display. This is a Korean traditional game. This is Korean traditional present. 잘 어울려. 그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100만이 됐네. 네. 100만이 된 거는 내가 그래도 스케이트 선수로서 메달을 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핑크 머리로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놓기도 어렵고 저걸 놓기도 네. 어렵고 오, 맞아요. 지금 그 딜레마가 네, 있는 완전 거예요. 완전 그 네, 중간에서의 지금 그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은 거야. 이걸 다 잡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진짜 딱 맞아요. 맞죠? 네. 저 가끔 저희 상담소 오신 분들 중에 되게 무슨 무당이 맞췄을 때 하는 리액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방금 그랬나요? 네. 아까 예. 잠깐 신당 같았어요. 예. 저는 과학자입니다. 예. 저는 네. 의사이고 뭐 과학자입니다. 오 박사님이 쌀을 뿌린 것도 아닌데. 아, 근데 그만큼 지금 오 박사님의 말씀이 크게 지금 네, 완전요. 공감이 되고 소위 말하는 뼈를 때렸다.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완전요. 제 마음을 열어서 보신 것 같았어요. 이야. 저는 이건 그냥 정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은퇴한다고 내 입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는 진짜 현역 선수로는 이제는 나의 한계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정말 충분히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될 때 그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지금 기분 네. 너무 좋아요. 네. 왠지 아세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셨어요. 네, 네. 아, 답정 넣으세요? 아, 답정 넣으세요? 미리 좀 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길게 녹화를 안 했어도 됐는데. 예.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시되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절대로 좌절이나 실패라고 느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인생에 쭉 겪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부터 쭉 걸어왔던 윤기 씨의 인생은 참으로 보람되고 참으로 멋진 삶이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죠. 네, 부정하지 마. 네.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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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자체가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물개 박수를 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리듬세션 국가대표 신수지입니다.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나의 가장 큰 능력은 노력하는 거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더 노력해서 헤쳐나간다.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거. 운동이다.
운동?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해낼 것이다. 아니 자꾸 뭘 해낸다고 해. 해낼 것이다. 해낼 것이다. 뭘 자꾸 해낸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은 꼭 목표를 세우는 편인데 반드시 그걸 거머쥐어야지 손을 떼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 하나만 막 할 것이다 막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전부 다 노력, 맞아요. 쟁취. 연습. 해낼 것이다, 막 이길 것이다.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리듬체제 불모지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노력하고 싶고, 네. 예.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뭔가 이 퇴보하는 느낌이 드는 걸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렀을 때 눈을 못 감겠어요. 뭔가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 정도는 그냥 온전히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퇴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쉬다 보면은 너무 쉬는데? 너무 늘어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인데 하루? 네, 그럼 또 이제 골프백 메고 나가서 연습장 가서 몇 개라도 몇백 개라도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신수지 고객님, 당신의 고민은 뭡니까? 네, 제 고민은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제가 너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이 아직도 내가 태릉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데 그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스포츠 기사란에 늘 수지양 기사가 있어요. 보면. 왜냐면 은퇴한 지도 지금 꽤 됐죠. 네, 11년 전. 예, 근데도 네. 볼링 관련된 기사라든지, 예, 골프 관련된 맞아요. 요즘에 골프 기사라든지. 하셨죠? 그럼 한 번도 안 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네네네. 은퇴하자마자 제가 PT 자격증 따고요. 원래 웨이트를 좀 좋아해서. PT 자격증을 땄어요? 네네네. 그래서 웨이트 자격증 따고 그러고 나서 볼링을 만나서 프로를 따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볼링도 그렇게 갈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친구 따라 볼링장에 갔는데 제가 막 50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랑 편을 안 하려고 가위바위보에서 마지막에 마지못해 데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나 운동 선출인데 너무 화가 나네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볼링장 오픈할 때 들어서 마감할 때까지 볼링을 쳤어요. 하루에 30게임씩. 네. 매일 치다 보니까 에버리지가 50에서 180까지 올랐는데 얼마 만에요? 200이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네, 30일 동안 매일 쳐서 올랐는데 근데 뭔가 이제 제가 200대를 못 치는 게 전문적인 가르침이 없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강 그 코치님을 찾아가서 저 너무 이거 제대로 하고 싶다 했더니 그럼 운동도 목표가 있어야 좋으니까 10개월 뒤 프로 테스트까지 포기 않고 해라. 그럼 제자로 받아줄게. 그래서 얼떨결에 그럼 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된 거였죠.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가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져서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데 막 내내 거기 피가 막 나고. 그럼 어떡해요? 볼을 뺄 때마다 이게 벌어지니까 너무 아파 타이밍도 안 나오고 그래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엄마한테 부탁해서 순간 접착제를 문방구에서 순간 접착제요? 네, 사다 달라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에 부어가지고 한 30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비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쳐가지고 겨우 붙었었어요. 프로를 따게 됐었죠. 그 무슨 첩보영화 같은데 보면 전문 스파이들이 거의 넘어가기 위해서. 막 그렇지, 막 스태플러로 막 찍고 막. 아니에요? 속상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테스트가? 네네, 한 번 있어요. 네, 근데 하루도 안 빼고 거의 30게임씩 매일 근데 쳤던지라. 그 해 무조건 따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 프로 그 볼링 선수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시고. 네네네. 뭐 레슨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경제적인 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건 없네요. 네. 그냥 순간 접착제 값만 나갔네? 네. 네, 그 게임기랑 수많은 그러니까 게임기. 땄다. 내가 이렇게 성취. 땄다. 네, 그리고 네, 네.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다. 네. 그거구나. 네, 굉장히 네. 그럼 지금 또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골프랑 야구. 그렇죠. 네, 두 개 같이 여자 야구. 네, 병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격증 있어요? 아니요. 골프는 2년 전에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정말 뒷땅만 치고 온 거예요. 공은 가만히 있는데 잔디가 이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창피한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극받고 매일 연습장을 가서 운동 선출로서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놈의 운동 선출이 뭔데? 아니 이동태도 선출되잖아. 이동태도 선출인데 모르겠어요. 왜 본드까지 붙여가냐고. 그럼 2년 만에 지금 몇 정도 치세요? 몇 타 정도? 지금 싱글까지는 들어왔어요. 네, 싱글 플레이. 네, 근데 아직 막 그렇게 막 프로급으로 치는 건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서 겨울에도 전지훈련 가고 싶어가지고. 전지훈련이요? 전지훈련이 자발적 전지훈련인 네, 거죠? 자발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지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끝났잖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해가지고. 대단하시다. 하루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한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뭐 헬스나 트레이닝은 하체랑 뭐 이제 스트레치 같은 거 좀 해주고 하면 1시간? 하체 뭐 하세요? 하체 스쿼트 100개씩 하고 100개? 네. 그리고 이제 덩크킥 같은 거 좀 뭐야? 덩크킥. 그게 뭐예요? 힙업 운동 기마 자세에서 이렇게 약간 뒷다리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약간 뒷다리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많이도 올라간다. 그거를 머리 위로 발이 보였는데? 너무 올라갔어. 그거를 좀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막 내가 너무 막 컨디션 막 열이 39.6도 막 근데 그러면요 오히려 가서 유산소를 하면은 열이 내려요. 누가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자자. 열이 내린대. 이게요 오히려 아플 때 딱 나가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은 그 순간 열도 내리고 약간 컨디션도 돌아오고. 근데 만약 의사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꼭 이게 열 내릴 때까지. 부상이 좀 있어. 그런 날 있었을 것 같은데. 부상은 항상 있죠. 그럴 때는 운동 못 하죠? 하죠. 아니, 부상이 있는데? 저희 깁스하고 해요. 그러니까 깁스를 하면요 체중만 안 실렸지 플로우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1000개 할 걸 2000개를 하고. 기부스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체중이 안 약간 좀 쏠리니까. 기부스가 민망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부스는 나 좀 아파. 나 좀 아프다 이런 뜻인데.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하실지가 뭐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운동은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로 열심히 했을 때 그만큼의 결과가 와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만족하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희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쟁취해 갈 때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선생님, 이 정도면 운동 중독 아닌가요? 상이지 상. 최상이지. 근데 뭐 수지 씨는 아닌데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요. 운동 중독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운동 중독은요. 내 몸에서 오는 무리예요라는 신호를 본인은 못 알아차려요. 운동 중독 상태가 되면. 운동을 안 하면 괴로워.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건데 안 하면 괴로운데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 몸에서 이제 조금 쉬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아니면 찢어졌으면 아프거든. 근데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못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몸에 해가 되지. 해가 되죠. 몸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그렇지. 해가 되는구나 이거로. 근데 봐봐 지금 안 받아들이는 얼굴이야. 지금 얼굴 표정이 사인이 안 받아들여. 왔는데 저희. 사인이 안 왔다고? 네, 아직 안 이게 왔- 찢어지고 뭐 다 됐잖아요. 다 물던데요. 거봐, 이 지금 네. 요 상태가 우리 업계에서 메롱메롱하는 상태야. 메롱메롱이 뭐냐면 아닌데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떻게 해야 수시를 이게 또 알아들으실 수 있게 설득할까 이게 굉장히 좀 저의 난제입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 기분이세요? 운동을 하면요 오히려 몸이 막 에너지가 돌면서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야지만 딱 누웠을 때 뿌듯하게 잠이 딱 오는데 에너지를 안 쏟아붓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이거 뭐 골프 감 떨어져서 이거 한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약간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럼 누구라도 좀 공감을 해줘봐요. 이은지 씨가 빨리 해줘요. 이은지 씨가 빨리 해줘요. 맞은편 데서 되게 불편하네. 빨리 해줘. 이쪽은 안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고 올라갔는데. 아니 오빠가 옆에서 이렇게 헤매시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운동을 적당히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런데 중독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이게 운동 중독이 됐든
마약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게임 중독이 됐든 이런 중독자가 붙는 거는 특성이 뭐냐면요. 과도한 몰입을 할 때 우리 대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이 쫙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확 어떻게 다치죠.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쫙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몸을 그래도 균형 있게 방어하기 위한 우리 몸 안에 있는 균형 상태인데 도파민이 쫙 올라갔다가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쫙 나와서 황홀감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고 나서 쾌감이 운동하고 나면 쾌감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언제나 항상성이라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쾌락과 황홀감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뚝 이렇게 하는 거지. 중독이 되죠. 그렇지, 중독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적당할 때가 모든 게 좋은 건데 수지 씨가 운동에 과몰입이 있다고 좀 저는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네. 운동 중독을 자가 체크를 하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와. 네, 5가지 중에서 네.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위험해. 자, 잘 들어보세요. 네. 1. 일주일에 3회 2시간 이상 운동한다. 2. 하루 스케줄을 운동 중심으로 짠다. 3. 정해놓은 운동을 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이 들어. 4.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푼다. 5. 운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 네. 근데 죄책감이 들 정도예요? 네. 퇴보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한다. 네, 딱 정해놓은 그날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안 됐는데 끝나고 가면 너무 찜찜하잖아요. 아, 이거 안 됐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특히 이 체조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의 목표가 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이나 하셨죠? 리듬 체조를? 11년 선수 생활. 11년. 네. 몇 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시작했어요. 11살. 네. 1살, 12살. 네. 22살 때까지. 네. 참 어떨 때 막 뛰어놀고 늘어져 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런 나이였을 텐데 그 혹독한 훈련과 그 철저한 식이 조절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힘들죠. 그게 이제 훈련 양도 많은데 먹을 게 너무 적다 보니까 힘도 안 나고 또 성격도 되게 예민해져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 매일 그만두고 싶었죠.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 왜냐면은 너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너무 배고프고 열악하고 막 겨울엔 또 막 영하예요. 체육관 난방이 안 돼가지고. 타이즈 하나 입고 하다 보면 또 점프 잘못하면 막 발등 또 금 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지나면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체조는. 이 말씀이 지금 어린 수지가 보이네요. 하고는 싶고 네. 꿈도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는 그 삶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습니다. 그렇게 꾹 참고 해야만 했던 네. 마음속에 결정적인 이유 같은 것들. 네, 있었죠.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올림픽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올림픽이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이기도 하고 최종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 거기까지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간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이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추고 또 그런 전지훈련비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진짜 3천만 원
원 가량 드는데 이제 개인이 감당하기. 내 부모님께서 어렵겠네요. 다 하셔야 되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집도 파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투잡 뛰시다가 잠을 잘 못 주면서 막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아 내가 이거 올림픽 못 갈 거면 맞아요.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네,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가면 나는 진짜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약한 마음이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이 있으면 동물형이거든요. 무조건 제가 혼자 들어가서 다 회복이 돼야지만 밖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의지해봤자 뭐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힘든 소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안 좋은 기운을 받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게 싫어서 힘든 일이 있었으면 다 지나고 내가 완전 회복했을 때 그때 그랬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게요, 굉장히 독립적이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힘들어도 내가 탁 처리하고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고 뭐 내가 어차피 처리할 거 뭐 누가 내 고통을 대신 해주나요? 뭐 제가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걸 허구의 독립이라고 해요. 허구의 독립?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한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힘들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나를 좀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이게 인간이라면 너무나 본능적으로 반드시 채우고 가야 되는 욕구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 안 채워지면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해요. 네. 너무 희생적이시고 근데 또 그 반면에 엄청 엄격하신 분이기도 해요. 네, 규율에서 벗어나는 건 용납을 안 하시고 그때 이렇게 안아주면은 제가 나뒹굴어지겠구나를 알고 오히려 되게 모질게 해서 저를 이렇게 혼자 이겨내게끔 만들어주셨던 건데 엄마는 아셨을 거예요. 제가 아 그래 한국 들어와 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평생 올림픽 근처도 못 갔을 거거든요. 근데 너 힘들면 그래 포기하고 들어와가 위로가 아니라 공감이 아니라 정말 어린 나이에 네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거는 어른도 겪어내기가 어렵지.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정말 마음이 고생이 많다. 이게 공감과 위로인 거지. 너가 힘들면 그만하고 들어와 이거는 결정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 이걸 일단 먼저 구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의 입장은 100번, 200번 이해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마음을 들어주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공감을 통해서 훨씬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해왔던 방식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지 씨가 공감을 제대로 받는 것에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받고 컸더라면 수지 씨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약간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들었어요. 네. 저도 말하는 게 그래서 좀 서툴러졌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암만 훈련이 힘든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정신적인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따돌림이 진짜 힘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한번 러시아로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저를 보러 왔었는데 제가 마치 좀 실어증처럼 운동만 갔다 엄마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운동 가서도 따돌림이 있었고 뭔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오늘 어땠어? 그럼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달이 흘렀어요. 그렇게 쭉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엄마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랑프리 무슨 대회 처음으로 뭐 상금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었어요. 파이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엄마 좋아하는 브로치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둘이 아무 말 없이 3시간 동안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서툴었던 것 같아요. 울다 약간 이런 게 너무 힘든 게 처음이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말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에 와서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래서 완전 괜찮은 척하고 딱 방문 닫으면 그때부터 죽겠는 거예요. 거의 막 사경 1회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막 팽팽 돌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그게 밖에서도 오는 거예요. 막 밀폐된데 막 이런 데서도 막 정신과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그 500몇십 문항 되는 거 막 풀고 문진표 이렇게 같은 거. 해가지고 갔더니 공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참았대요. 그 증상이 이렇게까지 돼서 온 사람은 되게 드물다고. 무슨 그 참는 거의 수치가 거의 끝에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처방이 독립된 공간을 갖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1년 반 전에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잘하셨네. 네. 부모님하고는 이런 얘기들 제대로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셨어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네, 지금은 완전 회복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 부모님이 아시겠네요. 네네네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나 진짜 딸이 똑같은 이런- 생각했어. 딸이 이런 상황인 걸 내가 그 방송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 아빠로서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나 지금 막 내가 왜 눈물 날라 그러지? 네.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냥 감당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게 혼자 꿋꿋이 버티라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몫이 있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몫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몫으로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수지 씨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마다 어려움과 아픔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르죠.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근데 수지 씨 또한 본인이 힘들 때 그것에 대한 표현을 안 해버리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동네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네. 필요는 없지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굉장히 그렇죠 서운하죠. 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수지 씨한테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고 체조 선수로서 성공을 하는 거는 네. 개인적인 성취, 행복, 개인의 꿈이자 가족의 성공, 성취, 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조가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밉기도 했을까. 어린 마음에 지금이야 다 커서 그렇지만 좀 그런 마음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고마우면서도 그렇죠. 막 미웠다가도 막 이런 모든 감정이 막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애증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지 씨한테 했던 이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해보자면 어머니는 딸이 걱정이 되거나 딸이 힘들어할 때 그럼 이제 어머니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속상도 하고 어머니도 다양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네. 수지 씨한테만큼은 다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럴 거면 그만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럴 거면 그만해는 어떨 때는 어머니가 속상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수지 씨가 불안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딸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도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세부적으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다양하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어린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러면 체조를 하는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누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으로 들어갈 때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틀이라는 거는 네. 개수, 횟수, 점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눈에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횟수로 네. 그것을 채우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막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그 100번을 채워야지만 마음의 안정감이 오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료증을 따느냐 아니냐로 본인의 이제 삶의 목표를 자꾸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운동 중독이라고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운동을 해야 되는 횟수를 채우거나 시간을 채우는 것도 약간 강박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딱 채우지 않으면 이제 책도 키높이로 가서 딱 채우지 않으면 네 굉장히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누워도 기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일어나서 끼우고 눕는 게 낫듯이 운동도 몸이 부서져라 해도 결국은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강박.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자로 좀 누워서 쉬신 적 있으세요? 잠을 잘 때는 잘 때. 깨어있을 때. 네. 있을 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는 좀. 네. 그럴 때 커튼이라도 뜯어서 빠시죠. 네네네. 빨래도 해야 되고. 우리 수지 씨는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라서요. 너무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를 빼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숙제처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 숙제를 드리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고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야 그 다음에 정말 수지 씨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아, 네. 맞아. 네, 우리 수지 씨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전지훈련을 가고 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독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마음의 끈은 가족에게 꽉 얽혀서 맞아. 그 부담과 또 부담을 안 주려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독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독립은 마음의 독립과 신체적 독립과 공간의 독립과 경제적 독립과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고민할 거는 부모님에게로. 수지 씨는 수지 씨만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진짜 독립입니다. 이걸 아마 프로그램을 보실 많은 이 시대에 독립한 아들, 딸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시간을 가져보는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못 해봐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처음엔 좀 길지 않더라도 늘려가면서 하면 저도 뭔가 창의적인 것도 생각나고 그럼요. 또 나아갈 수 있는 리커버리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네.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네. 빨리 해보고 싶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배 손 한번 이렇게 만져봐야지.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웰컴티는요. 화살을 쐈다 하면 10입니다. 아, 적중률 100%의 양국에 계신 보배 고객님을 위해 화살나무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 예. 화살나무 차. 한번 드셔보세요. 아, 우리 뭐 작가 중에 뭐 식물학자 있어. 야, 화살나무차. 네, 어떠세요? 맛이 좀 괜찮아요? 네, 너무 부드럽고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배스러운 말씀이 같았어요. 야, 그럼 저는 두 분 다 물론 처음 뵀습니다만, 남편분이, 야,
네, 이거 훈남이셔. 훈남이요. 완전 소위 말하는 그 상견례 프리패스상. 그렇지, 맞아. 같이 하신다. 좋게 봐서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훈남이시고. 네. 아, 근데 이렇게 훈남인 남편을 썩 처음에는 이렇게 호감이 아니셨다고. 아니 제가 이게 제인 아빠랑 이렇게 중간에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뭐 반응이 예, 되게 차갑더라고요. 예. 우와, 기보밴드. 그래서 속으로 진짜 참 재수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훈남인데.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아내를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귀국할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방송 쪽에 좀 일을 방송 기자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봤을 때는 그냥 뭐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사실 달랐죠. 실물은 제가 그때 봤던 얼굴하고는 제가 그때 표현을 하자면 뭔가 하얀 그런 순백의 미? 예. 근데 사실 근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아내한테 쉽게 말을 못했었어요. 네, 떨려서 말 못했던 게 좀 약간 차갑게 보였구나. 예,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잘 못 거신 거군요. 떨려서. 정말 한 쌍에 너무 선남 선녀. 너무 잘 어울리셔서. 잘 어울리시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머 수첩을 갖고 오셨네요. 아, 기자다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네. 절대 아니고요. 혹시 취재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밑에 녹음기? 네. 아니 박사님과 지금 뵙기 힘든 분을 맞아요. 예, 힘들 모셨는데 혹시나 제가 놓친 정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기억 못할지 몰라서 갖고 왔습니다. 예. 벌써 자세가 아예 오리타다. 훌륭하시다. 아예 아닙니다. 제가 이런 모습에 예,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게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항상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저는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었어요. 네. 두 분께서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선수님께서는 은퇴 후에 첫 방송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에 찾아주셨어요. 어머,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 기량이 좋은 선수 너무 많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야구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대표가 세계 금메달이래.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가 제일 힘들은데.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이 깜짝 선물 준비했습니다. 순금 27돈으로 메달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보다 훨씬 높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 네. 아니 런던 올림픽. 한번 뭐라고 적혔는지 한번만. 네. 지난 27년간의 양궁 선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그간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응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신 삶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가족 일동. 너무 감동이죠. 네. 네. 27돈짜리 한 번만. 네. 제가 만져보고 싶어요. 이거는 27돈짜리는 만져본 적. 쉽게 만지기 어려워요. 네. 사실 이게 목에 걸수록 만든 건데 27돈을 드리겠습니다. 앉아나보자. 우와, 야, 무게가. 우와. 왜? 야, 이거 메고 다니면 거북목 생기겠는데? 어머. 너무 묵직하다. 사랑이 정말 묵직하다. 아 예. 야, 예. 무슨 복 들어오는 느낌이야. 오, 이 손에 어머. 저는 저 모자가 좀 이 모자는 이거 제가 선수 마지막 활쏠 때까지 썼던 모자예요. 네. 저 진짜 많이 봤던 건데. 어머나. 한 번만 좀 이렇게. 진짜요? 너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녀시대 같다. 소녀시대 같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떻게 너무 떨려요. 이거 진짜 네, 만져보고 귀하다. 싶다. 이거 진짜 가보다. 개인전 메달. 네. 야, 이건 정말 땀과 열정과 노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집약되어 있는 메달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보입니다. 가보 저거는. 예. 개인의 가보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가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아유, 맞아요. 네. 예, 그런 얘기할 정도로 뭐 거의 탑 티어 중에 탑 티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뭐 양궁 우리 그 세계 대회나 국제 대회 이런 거 보면 아주 명장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게 텐텐 쏠 때 카메라. 아, 네네. 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을 쏠 때는 거기 카메라를 빼자 이런 말도 있었었어요. 네네네. 너무 신경을 많이 쏘니까요. 아니 근데 더 대단한 거 있어요. 우리 기보배 선수께서는 화살로 화살을 쪼개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화살로 화살을 쪼개. 영화에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로빈 네로. 네네. 이제 화살이 꽂혀 있는 화살 뒤에 똑같이 화살이 그대로 박히는 어머머머. 것을 네, 도킹이라고 하든지 혹은 로빈 에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로빈 에로는 난 좀 별로다. 왜요? 기보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배로. 오베로. 예. 로빈으로 실제로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네. 기보배 선수는 그게 증거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정말 세계 1등이 되실 때까지 이제 본 게임 활쏘기 훈련을 얼마나 하실지 진짜 궁금해요. 하루에 네. 제가 제일 많이 쏜 화살이 한 20발 정도? 네. 그래도 저희가 한번 좀 체험 한번 우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예. 우와. 한번 해보세요. 우와, 잠깐만. 이게 왜 안 되지? 우와. 선수형은 저도 당기기 힘들더라고요. 예. 선수용은 지금 거의 이거의 2배. 2배 가까운 힘으로 당겨야 되는 거죠. 저게 안 되네. 이게 왼팔 드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기보배 선수가 한 번만 이렇게 딱 한 번. 한번 해볼까요? 예, 자세 한 네. 번만. 네. 이야. 이야. 와, 이게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일단 이게 계속 처지고 막 흔들리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아령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들고 버티는 연습도 많이 해요. 네. 몇 킬로짜리요? 진짜 한 4kg 정도? 네. 근데 그거를 하루 400볼, 500볼 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근력이란 함부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안 까불네요. 그렇게 바른 자세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양궁의 신 기보배 고객님께서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로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리 났었지. 아. 여기 봐봐라. 뭐야? 어머 재밌다. 카메라 움직여? 어머, 어떡해. 근데 엄마 판박이네. 너무 귀엽다. 우선은 한 1년 전부터 저랑 너무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과정이 아이한테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고, 네,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제가 이제 소속팀이 광주다 보니까 주중에는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주말에만 제가 이렇게 잠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요일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떨어지기 힘들어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엄마가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엄마는 이제 자기가 이제 뿌리치지 못하니까 못 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몰래 갔거든요. 어떡해. 얘기만 해도. 이게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 못 해가면서 이렇게 엄마랑 분리가 안 되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 정도예요?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이제 발레 학원을 자기가 좋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유리문 하나를 못 열고 못 들어가요, 얘가. 왜?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교실문 하나만 열면은 그냥 바로 엄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한다니까요. 계속 보는구나. 아내가 아무래도 뭐 그때 어디서 뭐 이렇게 블로그인가 뭐 인터넷에서 봤는지 뭐 분리불안 장애 이걸 본인 병명을 갖고 오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냐고 우리 애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팩트를 보지 그런 주변의 그런 것들을 잘 믿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뭐 저희가 앞에 만날 오은혁 박사님께서 이 애는 분명히 분리불안 장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뭔가 좀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길래 한 번은 사실 그걸 애 앞에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언쟁이 높은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 나는 이게 정말 고민이고 심리 상담도 아이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너무 심각한데 남편은 제인이 또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 나는 제인 엄마가 너무 더 예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선을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 부분이 좀 답답해요. 네, 근데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 그러면 네. 되게 속상하죠. 네. 그리고 분리불안이 있는 거 아니야? 분리불안 장애가 아닐까? 이제 이런 네, 걱정도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엄마 아빠들이요. 제일 고민하는 3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혹시 우리 아이가 ADHD 아니야? 두 번째는 애정결핍 아니야? 세 번째는 혹시 우리 아이 분리불안 아니야? 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3대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네. 첫째 때 저도 그랬어요. 막 촬영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좀 이따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울음 한 판이 딱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집 앞에서 괜히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막 너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유치원생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가야 되고 맑게 유치원을 가야 되고 갔다 오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엄마랑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유치원 못 가니까요. 네.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요.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데 제가 부엌에 식탁에도 못 앉게 해요. 자기랑 가까이 있는 소파 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계속 하면서도 엄마가 있나? 이렇게 봐요. 네. 왜 그렇게 불안할까? 친구랑 놀 때 어때요? 친구. 맞아요. 그럼 왜 키즈 카페 이런 데도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갈 때도요. 자기 옆으로 따라와야 돼요. 키즈카페 안에서도? 네. 엄마.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자기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냥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냥 다 엄마 아빠 뭐 어디 일 나고 그러면 울었던 것 같은데 남편분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큰 고민인가 그냥 뭐 의뢰 그 성장 과정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내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10분 이해는 하는데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안 보여요. 심지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잘 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다양성을 두고서 아이를 좀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네. 이 딸인 제인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도 아니면 뭐 같아요. 뭐냐면 엄마랑 애착이 형성이 잘 돼서 혹은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 둘 중에 아닐까요? 네. 2018년에 제인이가 출산하고 19년,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4월 달로 기억하는데 아내가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100일이죠, 이제 출산 요구. 100일 딱 쓰고 먹이던 젖도 떼고 그때 광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1년 받아서 같이 광주로 내려갔죠. 그때는 이제 애가 2시간, 3시간 한 번씩 깰 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는 운동해야 되니까 제가 데리고 잤어요. 네. 제가 자고 뭐 우유 먹이시고. 예, 우유 먹이고 이유식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 똑똑 이유식이 들어갑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젖을 못 먹었죠, 애가요. 너무 불쌍해서 제 딴에는 그래도 이유식 내가 만들어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저울로 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소분시켜 놓고 그러나 보면 이제 점심 뭐 대충 먹고 이제 보면 아내 퇴근 시간이 오면 또 이제 밥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요 생활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당시가 되게 힘들었지만 또 아기하고도 애착 관계가 많이 되게 형성됐고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보는 전국의 엄마들 완전 남편분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막 육아휴직 1년 내고 막 네, 아니,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시네. 네. 아니 근데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우리 제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로 봤을 때 만 5살, 조금 있으면 6살 되는데 계속 엄마를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얘가 엄마하고 좀 떨어질 때 약간 분리가 되는 순간 좀 불안해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 불안 양상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리 불안 양상이 있다고 해서 다 분리 불안 장애는 아닙니다. 네. 그냥 아이들이 원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할머니와 아빠하고 있은 그 상황에서는 분리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아빠 손에서 좀 컸고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줄곧 계속 봐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본가에 가시고 그러면서 계속 양육자가 바뀌었던 거죠. 자주. 네. 그런 현상들도 좀 아이한테 좀 뭔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가족 내 분업인 거지. 그게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다고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함께 키우면서 어떤 날은 엄마가 많이 돌보고 어떤 날은 아빠가 많이 돌본 거를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친할머니가 봐주셔도 24시간 내내 한 사람이 아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그게 아이가 뭔가 저랑 그러니까 뭔가 특정인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 저랑의 이 뭔가 아무튼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연령에 중요한 애착 대상자 내지는 보호자와 분리가 될 때 좀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들은요 무지하게 매달려요. 부모가 돌아오면 막 울고불고 막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든가. 네, 돌아왔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제인이는 아빠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있을 때만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뭐 간단한 실험? 그래서 우리 엄마인 보배 씨와 제인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갖고 왔어요. 저희가. 네. 제인아 너 지갑 언제 챙겼어? 아니 이렇게 밝고 씩씩한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뭐 두고 왔어. 바로 울어? 아빠 금방 오셔, 제이나. 엄마 차에다 뭐 두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어딜 못 가시겠다. 이단. 너무 재밌다, 그치? 그러니까. 쟤는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빨리 가 그만하자. 금방 올게. 여기 있어 왜? 아빠 유튜브 줄게 유튜브 보고 있어. 응, 아빠랑 같이 봐. 그야. 어? 그야. 앉아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사실 너 아빠가 짜잔. 싫어한다며. 엄청 좋아하네. 싫어한다며. 그럼 좋아. 아빠 줄 테니까 잠깐만 있어 그러면. 먹고 있어 알지? 금방 올게 아빠 알지? 오, 그래. 네, 먹고 있자. 진짜 잘 있네. 왜 온다 아이고. 왜 무슨 일이야? 왜 왜? 어? 왜 그래? 왜? 뭔 일 있었어? 아빠 안아줄게. Hey yo, come on. 금방 왔네. Calm down. 근데 울면서 젤리는 잘 먹는다. 어?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제 아빠 장점이 있어요. 아빠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를 잘 알고 계세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해줬을 때 아이가 조금 더 잘 진정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빠가 이 상황을 어마어마한 큰 사건처럼 안 다루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가 돌아와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니까 한번 안겼다가 금방 이렇게 웃고 이내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빠하고는 상당히 애착도 안정적이고 아이가 좀 편안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남편분의 양육 태도가 괜찮으면 이건 고민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아이가 뭐 애착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네. 특정 인물한테만 그러는 건지. 그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원인이 뭔지. 네, 그죠. 궁금하시죠. 그게 궁금해요. 네. 전반적으로 연령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가 만으로 곧 6살, 그죠? 특히 7세가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갈 무렵이 되면 다 뭐라고들 얘기하냐면요. 너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나이가 됐어. 이런 표현들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맞아. 아주 유아. 굉장히 부모한테 많은 부분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던 그 시기에서 싹 넘어가는 딱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과 독립이라는 요 두 가지 면에서 어떨 때는 요 시기에 속했다가 어떨 때는 요 모습에 들어갔다가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도 좀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분리 불안, 이게 불안의 일종이잖아요. 보통 아이들 불안하면 무서워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 왜 대기실에 있을 때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랑 떨어지는 게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싫어서 이 싫은 거를 애는
울기도 하고 엄마 가지 마라고도 하고 네네. 갇히는 시간에도 엄마가 갔나 확인하는 네네. 불안의 형태로 분리불안의 형태로 표현은 되지만 네. 본질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랑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얘 엄마가 이제 서울 집에 왔을 때 제인이가 잘 자요? 밤에? 안 자요. 안 자요. 그래요? 저희랑 있을 때는 한 9시 반 10시면 자는데 아빠랑 있을 때는? 네. 제가 퇴근하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면 저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한 9시 반이면 자요. 불 끄고 잘 준비를 하는데 엄마랑 있으면 그게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어머. 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엄마 계속 받아주죠. 새벽 이제. 1시까지.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네. 저로서는 말을 못해 약간 불만이 생기는 거죠. 주중 동안 얘를 이렇게 딱 그 유치원 일과대로 맞춰놨는데 루틴을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더 틀어져요. 근데 그거를 또 얘기는 못해요, 아내한테. 아니, 상황을 아니까. 그렇지.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잘 자요? 아니면 중간에 깨요? 자주 깨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네. 잠 못 잘 것 같아. 네다섯 번은 일어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요. 네. 잠 못 잔다는 얘기 듣고 제일 좀 마음이 그랬던 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6살 때 장난감을 들고 앉아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잔다고 양반다리 하고 장난감 이렇게 자고 이러고 자고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엄마 어머니 엄청 울고. 네. 그래서 이제 못 잔다는 얘기 들으니까 네.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보배 씨 입장에선 이게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맞아요. 토요일 아침까지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일주일에서 하루 있다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괜찮겠거니 하지만 제인이 입장에서 딱 보면요. 엄마가 손님이야. 손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손님.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립고 엄마가 너무 헤어지기 싫고 너무 보고 싶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도 안 떨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나는 무서워가 아니라 엄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시간은 나는 너무 싫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네. 거기다 또 가끔은 또 몰래 간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아이가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잠을 잘 때 그때 가요. 부모가 몰래 가잖아요. 불안이 확 심해져요. 그래서 애가 아무리 울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요. 네. 그 순간은 덜 울지 몰라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측이 안 되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제인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끔 생각 안 나다가도 한 번씩 엄마가 딱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엄마가 딱 생각나서 그때 딱 보고 싶대요. 그때 좀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대요. 그럼요. 네. 엄마가 그림에 사무치지. 제가 왜 손님 같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보배 씨와 제인이가 보내는 시간은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절대적인 양도 너무 부족해요. 네.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로 보면 하루, 그죠? 맞아요. 네, 7분의 1. 네, 하루니까 보배 씨는 짬이 날 때 그때마다 제인이랑 딱 붙어서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워있고 귓속말도 하고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아이는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예컨대 뭐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간다거나 또 무슨 미술학원 안 갈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뭐랄까 강압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관찰하는 그런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랑 있으면 못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친정으로 피신을 가 있고 남편이랑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빠랑도 못 헤어져갖고 그 면접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말이 되냐. 뭐 거기서 면접을 봐야 되는 시간도 끝났는데 거기서 뭐 공을 차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이냐. 어떻게 했나요? 화를 써도 시원찮을 판에. 다니지도 않은 학교에서 뭐 공이야. 바로 와. 약간 이런 거 있죠. 다니지도 않은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가 싫다고 그러면 그만 하지 마.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리듬 체조 좋아 리듬 체조 하자. 아니 뭐 요가 그래 요가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가 한 거 있으니까 최소한 몇 년을 얼마나 해야 된다. 그래서 심한 얘기로 너 이런 거 안 하면 패배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 낙오자야.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럴 수 있지. 김호배 선수는 너는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은 앞서 나가는데 너는 그 자리야. 너 그러고 싶어? 약간 이래요 제가. 너는 그러면은 낙오자야. 이런 거. 네. 저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어. 아니 애가 낙오자라는 뜻도 모를 텐데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러게. 사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내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속병이 생기나? 화병?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혼자 이걸 다 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을 찾은 게 어떤 거냐면 술 한잔 하시나? 지은 죄가 많아서 되게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법률수님의 증문즉답을 봐요. 종교통합이네요. 그렇죠, 대통합. 네. 출퇴근 길에 이제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좀 마음에 좀 위안과 평안을 좀 얻곤 했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우리 아내분이 평소에 오케이 이거 해야 돼. 그럼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확하십니다. 네. 진짜요? 네. 결정이 되면 추진력이 있게. 엄청 강해요. 그러면 좀 다르죠. 아내는 계속 영어 유치원을 보내자는 얘기를 계속 하길래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물론 주변에 애들이 많이 하니까 그거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친구이고 우리 제인은 우리 제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내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 아내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 예, 경쟁 시대에 애들 한 거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타협을 찾은 게 그러면 유치원을 다니되 끝나고 나서 방과후를 뭐 보내자 혹은 그것도 안 돼서 요즘에는 과외를 집으로 보려는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마냥 아내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러면서 좀 타협을 하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검사한 거 보니까요. 우리 보배 씨는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천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시고요. 굉장히 성취지향적이시더라고요.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뭔가 그 단계를 탁탁탁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뭔가 얘는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아이인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되게 불편해진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게 아니 그냥 미술도 좀 경험해보고 뭐 태권도도 배워보는 거고 애가 또 뭐 달리기도 해보는 거고 왜요? 똑같이 발레도 해보는 건데 그걸 한 번 시작하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애가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그만하겠다고 하면 왠지
우리 엄마는 나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뭘 못 그만둬. 그러면 애가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걸 좀 잘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만들어 볼래? 오, 잘했다. 주연아, 근데 우리 내일 모레 피아노 선생님 오시는 날이잖아. 응. 근데 피아노 선생님 걔 이름 공부하랬잖아. 응. 조금만 놀다가. 조금만 놀다가? 응. 얼마나 더 조금? 딱 5분. 5분? 그러면 타임 이거 맞춰? 응. 타임. 시작. 하자. 응. 훈련 시간 맞추듯이. 와. 훈련 시간 재듯이. 감히 왕을 건들다니. 너 나랑 닮았는데? 똑같은데? 또 이런 거 시간이 금방 가거든. 어쨌든 이것 좀 놔봐. 제인아, 5분 지났어. 칼 같으시네. 엄마랑 같이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 했던 거 하고 해보자. 돈은 어떻게 생겼어? 행성같이. 오케이. 네. 아니지. 첫 번째 빨랫줄에 걸려야지. 첫 번째 빨랫줄에. 응. 첫 번째 빨랫줄. 그건 레. 어디야? 잠깐만. 줄과 줄 사이. 그래서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보다. 반 칸씩 올라가지? 반 칸? 그치. 이렇게 줄에 걸쳐질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딱 걸쳐지게 해. 알았지? 어휴. 예. 자, 그리고 도도 있잖아, 도도. 레하고 약간 높이가 비슷하지? 도가 더 내려와야지, 이렇게. 레보다. 해봐, 해봐. 도, 레, 오. 네. 네. 아니, 예, 저는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우리 민수 씨께 한번 여쭤본다면, 네네. 그냥 남편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육아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냥 사람이다 예,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질리겠는데 이제 공부 안 하겠는데 사실 사사건건 다 모든 걸 참견하니까 네. 본인의 의지대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진도가. 배울 때 확실히 배워야죠. 네, 확실히 배워야죠. 제대로. 그러면 어리둥절하게 배우면 그 학교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려면 제대로. 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확실하게. 네. 아하.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놀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5분은 너무했다.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네. 그럴 때 보통 에이 너무했다 좀 더 놀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야 너무 짧다 5분이면. 근데 그 5분도 타이머를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 타임 이거 맞춰? 시작. 하자. 타이머 엄마야 타이머 엄마. 타이머 엄마야 타이머 엄마. 왜냐면 20초에 한 발. 그래. 쓰니까. 근데 이해는 돼. 인간적으로 이해돼. 그리고 양궁 선수로서 정말 이해되나. 어떻게 보면 놀이라는 게 생산적인 뭔가를 배우는 거와 반대의 개념이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놀이는 그러한 비생산적인 게 아니라 발달에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자 발달 자극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뭄에 콩나듯 보는 엄마와 좀 놀고 싶은데 자 5분만 놀자 그러고 띠리릭 엄마가 5분 타이머를 맞추는 거는 약간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지우개를 들고 지우개 엄마를 하게 되면 아니지. 첫 번째 빨랫줄에 걸려야지. 첫 번째 빨랫줄에. 그건 레. 어디야? 잠깐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실패를.
실패나 좌절은 경험을 해야 돼요. 네네. 틀려봐야 네.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아, 맞아. 물론 잘못된 오류는 고쳐줘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중간에 개입이 잦으면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우개를 본인 손에 쥐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다 쓰게 하고요. 자, 네가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읽다 보면 애가 이거 틀렸다. 그럼 자기가 지워요. 그럼 잘 알았어. 제대로 안 해.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자기가 지워나가게. 근데 지우개 엄마가 되면 네. 이 모든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도권, 주도성을 엄마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야? 잠깐만. 자, 봐. 선생님이 내준 숙제 하는 거야. 알겠어? 10번은 해야지. 아이는 점점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제가 듣기로는 제인 엄마가 임신 중에도 제인이 임신 중에도 네. 경기에 나가셨대요. 어머나. 제가 그러니까 제인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뭐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좀 몸이 무거워졌다 뿐이고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고 뭐 그렇다 뿐이지 크게 몸은 힘들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좀 공백기를 이제 아이랑 한 100일 정도 케어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게 썼던 파운드도 이제는 못 당기겠고 네. 아주 거의 중학교 수준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전 1등 입상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렸어요. 다시. 네, 회복하는 제 전성기로 올 때까지 2년 반이 걸렸어요. 아내가 은퇴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임신 3개월 차였나? 그지? 네, 맞아요. 3개월 이거 찰 때. 근데 그때 되게 위험한 시기잖아요. 위험하죠. 네, 근데 대회 나서 1등을 했어요. 네, 네. 제가 그러고 너 사람이 아니구나 농담으로. 네. 대단했어요. 어쨌든 경기는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 야외에서 하는 그런 활쏘는 감각을 좀 익히려고 2월 말이어도 사실 왜 야외에서 활쏘는 거 진짜 춥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경기는 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활쏘는 그런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했어요. 보면 이제 기보배라는 어떤 한 인간 안에 양궁 선수로서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보배 씨의 그런 어떤 장점 어떤 면이 있냐면 매우 성실하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27년을 한결같이 그다음에 약간 고통을 자처하죠. 왜냐하면 이제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네. 바람도 맞고 추위도 맞고 더위도 맞으면서 이게 이제 누가 안 시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굴의 집념, 네네. 네, 약간 불도저 같아요. 약간 그런 면들, 억새풀 같고. 어쨌든 우리 보배 씨는 삶 자체가 양궁 선수로서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네. 그리고 그동안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수치화되는 측정 가능한 결과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점수로도 나오지만 몇 센치, 몇 미리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숫자화되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다는 거는 뭔가가 명확하고 답이 딱 있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편안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네. 오빠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제 양궁이니까 어쨌든 목표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활을 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인 엄마는 그런 일상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그런 것만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항상 저한테 네. 말을 해줘요. 아니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건 분명히 해줄 거야. 나는 이런 부모가 될 거야. 이런 장점 있는 성격이 되는데도 분명히 어린 시절에 경험들이 밑바탕이 됐을 거고 또 우리 제인이의 엄마로서 제인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런 면들이 어떻게 해서 좀 우리 보배 씨한테 영향을 줬나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태릉 선수촌에 있을 때 선수촌의 생활이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6시인가 기상을 해서 구보하고 아침을 먹고 운동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 먹고 스테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대랑 똑같은 거죠.
10년 넘게 훈련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런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았던 거예요, 아내는요. 와 대박.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인터뷰 그 기자회견 중에 이제 기자의 질문 중에 답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는 태어나면 양궁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한 8년간을 보아온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내 잇몸을 보시면요, 잇몸이 다 주저앉았어요. 이게 그 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잇몸이 주저앉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아내 같은 이제 메달리스트는 이제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네. 예, 불시에 찾아와요. 도핑 테스트. 그래서 본인은 오늘 어디서 잔다라고 항상 통보를 해줘야 돼요. 매일. 네네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용산에 있는 그 영화관에 갔다가 갑자기 불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도핑 테스트를 왔다고. 안에 원래 태릉 선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안 보고 못 보고 그냥 바로 가서 테스트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긴장 속에서 와 대박. 수십 년을 살아온 그런 모든 걸 쏟아낸 아내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오로지 훈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점심 먹고 2시부터 6시까지인데 또 시즌에 따라서 또 야간 훈련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토요일 날 오전까지 훈련을 하고 항상 외박을 가요. 네. 그러고 이제 또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6시까지 들어오고. 아, 네, 없어요. 저는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었어요. 네. 놀이동산도 안 가봤으니까요. 훈련하느라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 20년을 기억하고 있고요. 아이가 2돌 됐을 때 그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기린이 막 고개를 들고 막 혀를 막 내미니까 애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섭거든. 처음 보면은. 아내는 저한테 한 마리가 제일 아빠 기린 너무 신기해. 나 기린을 처음 봤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내가 그렇게 너무 천진난만하게 자기 처음 봤다 하면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좀 잘 해줘야겠다. 떠받던 단어로 잘 해줘야겠다. 당신이 원하는 결혼 생활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선수 이후의 삶은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네. 네. 멋있다. 네, 너무.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내분이 그때 참 이렇게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먹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어린 시절부터 경험도 많지 않고 너무 안타깝고 그러네. 안쓰럽다. 근데 사실 저 양궁이라는 그 활도 그렇고 장비 자체도 좀 굉장히 고가잖아요. 네, 네. 이거 좀 부모님의 지원이 좀 뒷받침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기 양궁하는 데 있어서는 빚을 내서라도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셨는데 어쨌든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거를 어머님은 이제 좀 잘 모아서 장비 사는데 보태고 네, 심지어 모자르면은 뭐 친척들한테 돈 빌려서 뭐 이렇게 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가난함이 너무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공해서 진짜 이 가난함에서 벗어나겠다.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막 진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이 부딪히셨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끼리요. 이게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라왔으니까 이제 하루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항상 엄마랑 갔었던 그 시장 같이 갔던 길. 거기를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울면서 막 뛰어갔던 것 같아요. 엄마를 찾으러. 네.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으시네요. 네, 그게 굉장히 크게 남아서 그때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요. 네. 그 우리 보배 씨 문장 완성 검사 하셨잖아요. 나의 어머니는 그랬더니 뒤에 지독하고 불쌍하고 고우셨던 분. 아직도 사진 앨범을 펼쳐보면 엄마가 되게 고우세요. 엄청 예쁘세요. 근데 항상 아빠랑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은 막 전화기, 밥솥이 멀쩡한 날이 없었거든요. 그런 엄마 모습을 보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도 가실 것도 같은데 되게 정말 지독하게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의 결핍이 좀 있어야 동기가 생긴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너무 풍부하고 다 맞춰져 있으면 뭔가를 더 채우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배 씨한테 있어서는 어릴 때 경험했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난이라는 그것도 결핍이죠. 근데 그걸 겪으시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핍이 때로는 한이 돼서 맺혀 있는 경우는 이게 좀 과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배 씨 같은 경우는 가난이라는 결핍이 약간 한이 돼 있어.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혹시 이런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한테 발레도 가르치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또 많은 경험도 시켜주고 싶고 피아노 하면서 또 음계도 다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어쩌면 보배 씨가 어릴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참 삶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부모를 뭐 선택할 수도 없고 가난해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인 걸. 근데 내가 부모가 되면 나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얘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끝까지 뒷바라지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강하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은퇴를 결심하셨잖아요. 뭐가 계기가 돼서 은퇴를 결심하시게 됐을까? 아이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도 성장을 하면 이 영상을 또 언젠가는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나? 약간 그런 생각 들까 봐 말을 아껴두는 건데 내가 정말 이걸로 뭘 이루겠다고 우리 가족들이랑 제인이를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이를 인생의 걸림돌로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보배 씨가 느껴보셨겠지만 아이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뭐라고 설명해도 잘 와닿지 않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꽉 찬 마음의 충족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떨 때는 우회를 해서 갈 수 있는, 너무 소중하니까 우회를 할 수 있거든요. 내지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길도 생각해보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이 덕분에 때문하고 덕분은 되게 달라요. 아이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거야라면 아이 덕분에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그렇죠. 네. 이런 결심을 내가 용기를 갖고 하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아이로 인해서 나온 거죠. 맞아요. 오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말에 늦잠을 좀 자요.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늦잠도 자고 좀 약간 빈둥거리기도 하고 그게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빈둥거리는 걸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보배 씨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이 나이 될 때까지 그 경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인이와 엄마가 좀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랑 눈 맞추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비벼주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역시 명불허전이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제가 오 박사님을 만나고 정말 명쾌하게 제 모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대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제이를 또 같이 키우고 또 아내랑도 더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속이 후련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제인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발전 가능성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항상 노력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